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난형난제, 난형난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제가 딱 마주친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아, 진짜 세상이 좁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도 저와 똑같은 회사 면접을 보러 온 거였거든요. 둘 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같은 층에서 내렸는데 면접 대기실에서 또 마주 앉게 됐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난형난제. 이 말이 딱 저희 상황 같더라고요. 난형난제는 어려울 난, 형형, 어려울 난, 아우제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예요. 형도 어렵고 아우도 어렵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둘 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뛰어나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여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동안시대에 진번과 진식이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이 둘이 정말 똑같이 뛰어났대요. 형인 진번은 학문에 뛰어났고 동생인 진식은 문학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누가 더 낫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울의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제를 보고 난형난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면접 대기실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동창을 만나서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생긴 것 같아서 긴장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면접이 끝나고 나서 둘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가 정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 다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둘 다 미래가 불안하고 심지어 똑같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희 둘 다 그 회사에 합격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반자였던 거죠. 위기일발, 위기일발.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보통이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뭔가 예감이 들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김 대리님이세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옥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바로 위기일발이라고 하는데요. 위기일발은 위할 위, 기틀기, 한일, 터럭발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란 뜻이고 일발은 머리카락 한 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 아슬아슬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큰일 날 뻔한 상황, 아니면 아주 조금만 잘못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을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이 말은 중국 한나라 때 유안이라는 학자가 쓴 글에서 나온 건데요. 당시에 한 황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왕위 계승 문제로 신하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안이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위기일발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뜻으로 말이죠. 실제로 그때 한나라는 정말 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신하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화 속 목소리에 했던 말이
지금이 위기일발인간 맞지만 머리카락 한 올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였어요. 그분과 새벽 5시까지 통화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진짜 김 대리님께 전화하려던 건데 번호를 잘못 눌러서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그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신기했다면서요. 위기일발의 순간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얇은 머리카락 한 올이 생각보다 질길 수도 있거든요. 백면서생, 백면서생.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왜 웃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참 새하얗게 생겼구나. 책만 읽고 살았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저에게 딱 맞는 사자성어를 써주신 거였어요.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은 하얀 백, 면은 얼굴면, 서는 책서, 생은 선비생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책만 읽는 선비라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론만 알고 실제 경험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아버지가 조사라는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조괄은 어릴 때부터 병법서만 줄창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병법에 대해서는 아버지랑 토론해도 아버지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해박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아버지 조사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얘는 절대 군대에 보내면 안 된다고 유언까지 남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괄이 성인이 되자 왕이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한 거예요. 조괄은 자신만만했죠. 책에서 다 읽었는데 뭐가 어렵겠어? 하면서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장평대전에서 조괄이 이끈 조나라 군대 40만 명이 진나라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모두 죽거나 항복했거든요. 조괄 본인도 전사했고요. 책으로만 배운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때까지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배우고 머리로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진짜 경험을 쌓는 건 피하면서요. 할머니가 딱 제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였죠. 결국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백면선생이 되지 않으려면 책상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연목구어, 연목구어.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8살, 대기업 입사를 꿈꾸며 수십 번의 면접을 봤던 그 시절이었어요. 매번 탈락 통보를 받을 때마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했거든요. 정장 입고 예상 질문 달달 외우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그런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 와중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던진 말이 있었어요. 너 지금 나무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였더라고요. 연목구어는 연, 나무, 목, 나무, 구, 구할 구, 물고기어예요. 말 그대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높은 나무에 올라가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데 나무 위에서 찾으니까 절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절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라는 사상가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 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와서 말했어요. 나는 천하를 통일하고 싶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선왕이 말하는 통일 방법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거예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계속 전쟁만 벌이고, 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무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하시는 일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물고기는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통쾌한 비유죠.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이렇게 쉽고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똑같이 연못구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업 입사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남들과 똑같은 나무에만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정작 그 회사들이 원하는 건 창의성이고 차별화된 경험이었는데 저는 천편일률적인 스펙 쌓기에만 매달렸으니까요. 그 깨달음 이후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정형화된 면접 준비 대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연못구어. 목적은 분명한데 방법이 틀렸을 때 쓰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도 높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유부단, 우유부단.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벌써 10분째 서 있어요. 바닐라 할까, 초콜릿 할까, 딸기 할까. 냉동고 앞에서 끝없이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본 알바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우유부단이에요. 오유부단의 우는 부드러울 우, 유는 연할 유, 부는 아닐 부, 단은 결단할 단이에요. 말 그대로 성격이 너무 부드럽고 연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일을 앞두고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계속 망설이면서 결정을 미루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 말은 중국 후한 시대 원소라는 인물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소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 중 하나였어요. 땅도 넓고 병사도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조조와 맞서 싸우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모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격하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원소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만 했어요. 혹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병사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만 계속했죠. 결국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소를 가리켜 성격이 우유부단하다고 했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원소와 똑같더라고요.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 첫 직장을 정할 때도, 심지어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항상 망설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깨달았죠.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결정을 두려워하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못 고르던 제가 지금은 매일 수십 가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어요. 허심탄회, 허심탄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걸 보며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빨간불일 때는 모든 게 멈춰 있고 파란불이 되면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의 순간이 있잖아요.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닌 그 찰나의 시간이요. 오늘 이야기할 허심탄회라는 말도 바로 그런 순간과 비슷해요. 허심탄회는 허할 허, 마음심, 평평할 탄, 품을 회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훤히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진나라 때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당시 사회는 예의와 격식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했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건 금기시 되었죠. 그런데 완적은 달랐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당황했지만 점점 그의 진솔함에 감동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완적의 이런 모습을 보고 허심탄회하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신호등 앞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느꼈던 답답함의 정체를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화가 나도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요. 친구는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너 중에서 가장 진짜 같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소등은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시작된다는 걸요.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열어 보이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외유내강, 외유내강.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혀를 차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뒤돌아보시더니 젊은 친구, 그렇게 급하면 먼저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럽고 다정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가서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참, 그런데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급한 사람일수록 더 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당신보다 더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굳세다는 뜻이에요. 바깥 외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리고 안 내자에 굳셀 강자를 써서 만든 말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온순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대나무를 보니 참 신기하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지기만 하잖아. 라고 말했거든요. 수동파가 대나무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부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딱한 나무들이 바람에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동파는 깨달았어요. 아, 진짜 강한 건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운 것이구나. 대나무처럼 겉은 유연하지만 속은 단단한 게 진정한 강함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걸 더욱 강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날 마트에서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만약 그 젊은 남자한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혼을 냈다면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별로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젊은 남자가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할머니께 사과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구나. 외윤의 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도 바위를 만나면 그 형태에 맞춰 흐르지만 결국엔 그 바위를 깎아내리잖아요. 진정한 강함은 그런 거예요. 수원수구, 수원수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계속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만 이런 일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 탓을 하며 살게 된 걸까 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수, 원, 수구예요. 수는 누구수, 원은 원망할 원, 수는 또 누구수, 구는 허물구 자를 써서 수원수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는가라는 뜻이에요. 결국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좀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깨달음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 사마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가는 귀공자였어요.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앞날이 창창해 보였거든요. 근데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자신은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도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다 누구 때문이야? 하늘이 불공평해. 이런 식으로 밤낮으로 원망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유배지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점점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남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별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수원수구,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는가? 결국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지하철 아주머니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건 바로 제 대학 시절 이야기였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서류는 계속 떨어지고 면접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그때 저도 똑같았어요.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학교가 인서울이 아니라서 집안이 가난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세상 탓만 했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그 아주머니와 똑같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얼굴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세상 탓을 해도 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수원수구.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남 탓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금난지교, 금난지교.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 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님, 연락처가 200개나 조장되어 있는데 왜 진짜 고민 있을 때는 단 한 명에게만 전화하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그런 진정한 우정을 뜻하는 금란지교예요. 금자에 란자, 지자, 교자. 금처럼 단단하고 란꽃처럼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란은 난초를 말하는데 난초가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을 내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 사이의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고 오래가는 향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 때 관중이라는 인물과 포수가라는 인물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관중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포수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정말 각별했거든요. 관중이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면 포수가는 묵묵히 도와줬어요. 심지어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도 내 친구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전쟁터에서 관중이 겁을 내며 뒤로 물러서도 내 친구는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목숨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야 라고 감싸줬고요. 나중에 관중이 정적이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포수가는 끝까지 그를 믿어줬어요. 만약 여러분이 포수가였다면 어떠셨을까요? 계속 손해만 보는 친구를 그렇게까지 믿어줄 수 있으셨을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 핸드폰 연락처 맨 위에 있는 그 친구와 말이에요. 대학 때 만난 친구인데 저는 장학금 받는 모범생이었고 그 친구는 늘 아르바이트에 치여 사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모르게 우월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취업에 연거푸 실패하고 자취방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친구가 자기 알바비를 털어서 저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면 돼 라고 하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는 상황이 어려울 때 알 수 있구나. 금란지교. 금처럼 변하지 않고 난초처럼 오래도록 향기로운 우정이에요. 연락처는 많아도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걸, 그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교원 영색, 교원 영색.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저희 회사에 정말 입담 좋은 선배가 한 분 계셨거든요. 회의 때마다 말솜씨가 워낙 좋아서 다들 감탄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농담도 적재적소에 던지고 무엇보다 상사들한테 정말 예쁘게 구시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선배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자성어는 바로 교원영색이에요. 교원영색의 교는 교묘할 교, 어는 말씀 언, 영은 아름다울 영, 색은 빛깔색이거든요.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비판하는 말이거든요.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과 상냥한 표정을 지으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원 영색한 사람에게서는 어지린이 드물다 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의와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공자님은 말재주만 늘여놓고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나 봐요. 진짜 어진 사람은 화려한 말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보셨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공자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눈치라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선배의 그 찜찜한 느낌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말은 정말 달콤하게 잘하시는데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 선배가 후배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보게 됐거든요. 상사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차갑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바로 교원영색이구나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정성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는 행동을,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게 됐어요.
안빈낙도, 안빈낙도.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후배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승진을 앞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배 목소리에서 절망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안빈낙도예요. 안빈낙도의 안은 편안할 안, 빈은 가난할 빈, 낙은 즐거울 낙, 도는 길 도자를 써요. 가난해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으며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고 내 신념대로 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공자의 제자 안회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안회는 정말 가난했어요. 대나무 그릇에 밥 한 그릇, 표주박에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티는 생활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 우울하고 화가 났을 텐데 안회는 오히려 늘 밝고 즐거워했어요. 공자가 안회를 보면서 감탄했던 건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안회는 배움의 즐거움과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으로 매일을 살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가난한 안회와 부유하지만 늘 불안해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해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때 새벽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그 후배가 실제로는 오랫동안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다는 거였어요.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마음은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이었던 거죠. 잘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된 거였어요. 지금 그 후배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살고 있거든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전화 한 통으로 배웠어요. 결자 해지, 결자 해지. 새벽 2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파란 빛이 얼굴을 비추는데 계속 스크롤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결자해지예요. 결자는 묶을 결, 자자는 사람 자, 해자는 풀해, 지자는 갈지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실타래를 엉켜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도현이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도현 스님이 답한 말이 바로 결자해지였어요.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네가 스스로 깨달음의 매듭을 묶었으니 그 매듭을 푸는 것도 너 자신이어야 한다. 제자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남에게 의존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짜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계속 불안한지 말이에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 동료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일, 친구와 싸우고 나서 먼저 사과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핸드폰이 말한 게 맞았어요. 제가 묶어놓은 매듭들을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가 만든 실타래는 내가 풀어야 하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자화자찬, 자화자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그 프로젝트 성공시킨 거라고. 나 아니었으면 회사 망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자화자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는 스스로 자, 화는 그림화, 자는 또 스스로 자. 찬은 칭찬할 찬이에요. 직역하면 스스로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인데 결국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과장해서 자랑하는 걸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자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에 고개지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화가였거든요. 특히 인물화를 잘 그렸는데 그림 속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개지가 자기 작품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내 그림은 천하제일이야. 나만큼 잘 그리는 사람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랑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력은 좋은데 너무 우쭐댄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는 의미로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지하철 아저씨를 보면서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 회사에서 작은 성과를 낸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그 아이디어 낸 거야. 나 때문에 매출이 올랐어. 이런 식으로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는데 나중에 동료들 반응을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결국 진정한 자신감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유상종, 유유상종.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칸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똑같은 포즈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 칸을 보니까 형형색색 캐주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각자 다른 스타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류는 종류류, 다시류, 상은 서로상, 종은 따를 종자예요. 말 그대로 같은 종류끼리 서로 따른다는 뜻이죠. 비슷한 성향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는 의미예요. 요즘 같으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다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것도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이야기예요. 제 나라에 추건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음양오행설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같은 기운을 가진 것들은 서로 감응한다고 했어요. 물은 물끼리, 불은 불끼리 모인다는 자연의 이치를 인간관계에 적용한 거죠. 추건은 제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명한 임금 주변에는 현명한 신하들이 모이고 어리석은 임금 주변에는 간신들이 모인다고요.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당시 제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신기하다는 거였어요.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정장 입은 사람들은 회사원들이었을 거고 캐주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마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각자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옷차림에도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유유상종의 진짜 의미인 거죠. 단도직입, 단도직입.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저랑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딱 둘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 지금 뭔가 고민 있지? 완전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셨지? 싶어서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꼬여. 단순하게 가. 바로바로 말하고 바로바로 행동해. 그러면서 10층에서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돌아서 가지 말고 직진해.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 말씀이 딱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와 똑같더라고요. 단도직입이라는 말인데요. 단은 홀로단, 도는 칼도, 직은 고들직, 입은 들어갈 입이에요. 말 그대로 칼 하나만 들고 바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복잡하게 돌아가지 말고 우회하지 말고 핵심을 바로 찌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애둘러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 문학가인 석대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글 쓰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다른 문인들은 화려한 수사법을 쓰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복잡하게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석대관은 정반대였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했어요. 어떤 시인이 달이 아름답네요 라고 돌려서 말하면 석대관은 사랑합니다 라고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당시 문인들이 석대관의 글을 보고 비웃었어요. 너무 직설적이야, 품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석대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칼에 바로 들어간다. 빙빙 돌아서 갈 시간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이때부터 단도직입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석대관의 글이 훨씬 명확하고 힘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이 더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아주머니 말씀 들은 다음 날 저도 용기를 냈거든요. 사실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몇 달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연락했어요. 나도 좋아해. 사귀자. 딱 이렇게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결과요? 다행히 좋은 결과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 없었던 거죠. 단도직입. 때로는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용감한 길이에요. 백골난망, 백골난망.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핑크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꽃잎들도 결국 땅에 떨어져 썩어서 거름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거름 덕분에 내년 봄에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날 거잖아요. 생명은 사라져도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백골난망. 백은 흰 백, 골은 뼈 골, 난은 어려울 난, 망은 잊을 망자거든요. 직역하면 뼈가 하얘질 때까지도 잊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뼈만 남아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흉노족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흉노족이 소무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추운 곳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양떼를 치게 했는데 수양 한 마리를 주면서 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수컷이었던 거죠. 소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그 양을 끌어안고 살았다고 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수염도 모두 빠져버렸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버텨낸 거예요. 결국 한나라와 흉노가 화친을 맺으면서 소무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소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백골난망이라고. 죽어서 뼈만 남아도 이런 은혜는 잊을 수 없다고요. 벚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은 다 대학 준비하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대신 나중에 꼭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된다고. 그 선생님 덕분에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벚꽃이 피고 지는 걸 볼 때마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큰 은혜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마음이요. 백골난망. 뼈가 썩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그런 고마운 말이에요. 우이독경, 우이독경.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애플은 사과, 독은 개, 캣은 고양이. 그런데 손자는 게임만 하면서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아이는 완전히 깐 세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거든요.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 말이에요. 우이독경은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뜻이에요. 우는 소, 이는 귀, 독은 읽을 독, 경은 경전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나 가르침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에게는 소용없다는 의미죠. 소에게 아무리 경전을 읽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유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유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유가 한탄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문화와 교육 수준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지하철 할머니를 보면서 떠오른 기억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담당했을 때였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최신 트렌드부터 실무 노하우까지 다 담아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몇몇 신입사원들은 계속 졸거나 딴짓만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답답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면서요. 바로 의독경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소통이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전을 읽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자승자박, 자승자박. 아침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앉은 분이 계속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가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완전히 제 귀에 박혔어요.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 곤란해지는 경우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자승자박에서 자는 스스로 자, 승은 새끼줄 승, 자는 또 스스로 자, 박은 얽매일 박이에요. 말 그대로 스스로 새끼줄로 스스로를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곤란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공손룡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말재주가 좋았거든요. 어떤 논리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학자와 토론을 하게 됐어요. 공손룡이 자신만만하게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색깔이 있는 말은 순수한 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반박하자 공손룡은 더 복잡한 논리를 들이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자신의 논리에 너무 빠져서 결국 자기 주장에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만든 논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죠. 그때 한 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스스로 새끼줄로 스스로를 묶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지하철 아저씨를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건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었어요.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나는 절대 늦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지하철이 고장나서 1시간이나 늦었어요. 친구 앞에서 완전히 민망해졌죠. 제가 한 말 때문에 더 창피해진 거예요. 자승자박은 결국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지는 거죠. 경물치지, 경물치지.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 머리가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배고픈 고양이려니 했는데 한 달째 관찰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특별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비닐봉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종이봉투만 골라서 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서 며칠 더 지켜봤더니 종이봉투에만 음식 냄새가 제대로 배어있다는 걸 아는 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작은 생명체도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연구하고 있구나.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경물치지예요. 격은 이를 격, 물은 사물물, 치는 이를 치, 지는 알지. 풀어서 말하면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해서 참된 지식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거죠. 현대로 치면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일과 비슷해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고 그 안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시대 주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주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특이한 아이였대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혼자서 개미 구멍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거나 나뭇잎이 왜 가을에 떨어지는지 궁금해하며 며칠씩 나무밑에 앉아있곤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한 아이라고 했지만 주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성인이 된 주희는 이런 자신의 철학을 정리하면서 경물치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진정한 삶은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데서 나온다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루 종일 개미구멍만 들여다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길고양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 달 넘게 관찰한 끝에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그 고양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비 오는 날에는 냄새가 약해지고 바람 부는 날에는 냄새가 빨리 날아가니까 일찍 와야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경물치지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요.
작은 관찰이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게 바로 경물치지의 핵심이에요. 구밀복검, 구밀복검. 여러분,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용돈이 바닥나서 일주일을 라면으로만 버텨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괜찮아, 힘내 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친구였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구밀복검. 입에는 꿀, 뱃속에는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두 얼굴이죠. 구는 입구, 밀은 꿀밀, 복은 배의 복, 검은 칼검이에요. 말급여로 입에는 달달한 꿀을 발라놓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앞에서는 엄청 친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인보라는 재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말을 달콤하게 잘했다고 해요. 황제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했어요. 다른 신하들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사람이 이인보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해칠 수 있는 냉혹한 인물이었거든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겉으로는 칭찬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모함과 계략으로 그 사람을 제거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도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렸고요. 당시 사람들이 이인보를 보고 입에는 꿀을 발랐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고 말한 게 바로 구밀복검의 시작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사람을 과연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무서운 건 대놓고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룸메이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른 애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전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쟤 요즘 라면만 먹고 산다니까 진짜 웃기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진정한 관계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에요. 구밀복검 같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